지금 선거 가까워지면서 아까 뭐 광화문 광장 얘기 살짝 하셨는데 이재명 대표 발언이 점점 세지고 있다라는 게 중론이에요. 그래서 뭐 대표적인 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시사하는 발언 이제 지금 하고 계신데 한동훈 위원장 뭐라 그러냐면 이거는 국가 전복을 말하는 거다. 말이 안 된다라고 비판을 하시더라고요. 뭐 내가 보면 그러니까 민심을 반영하는 이야기를 했는데 탄핵 이야기 정확하게 탄핵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탄핵을 시사하는 듯한 언론적인 이야기를 한 거죠. 아니 선출직 공직자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 대리인이잖아요. 네. 근데 그러니까 국민이 권력을 위임한 거고. 네네. 그런데 국민이 너무 힘들어해요. 네. 보세요. 아까 민생경제 이야기 했잖아요. 지금 민주주의 스웨덴 다양성 연구소인가요? 무슨 대학 연구소 있잖아요. 네. 거기서 민주화의 길로 가던 국가가 독재화의 길로 가고 있다. 이건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그 민생 경제 문제는 네. 네, 힘들어서 못 살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요 민주주의 문제, 그다음에 외교 문제. 네. 이 방송이 아니면 더 원색적으로 창피해서 못 살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갈아보자고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 언론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네. 막 그 이재명 대표의 발언이 뭐라 그래야 되나 좀 이렇게 많이 가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거에 대한 역풍을 기대하는 한동훈 위원장이나 뭐 네. 국민의힘이나 일부 뭐 보수 언론의 희망인 거죠. 네. 그러면 그 뭐 일각에서는 이제 어쨌든 이런 발언이 지지층도 결집하고 그리고 이제 조국혁신당 선명성 경쟁하고도 조금 맞물려서 이렇게 좀 더 세게 점점 발언이 세지는 거다 이렇게 이제 분석들도 하던데. 이게 자칫 이제 좀 역풍이 불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그렇게 생각은 안 하신다는 거죠. 민심의 대변이기 때문에. 예, 아니 제가 다니면서 그런 이야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만약에 네. 역풍에 무슨 기미가 보이거나 이러면은 제가 다니면서 좀 들을 거 아닙니까? 네네. 단 한 군데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다른 후보들한테도 들어본 바가 없어요.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대놓고 말씀하기 어려서 얘기 안 한 건 아니겠죠? 그래. 요즘 유권자들이 얼마나 하고 싶은 얘기 다 하셔요. 막 그냥 다 하시나요? 그러니까 이번 선거의 특징이 뭐 하나를 보면 아까 제가 여러 번 선거 치러봐서 아까 뭐 지금 감이 이렇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보통은 이제 선거에 이제 나가는 어떤 이게 뭡니까 정당이나 당이나 후보들이 이번 선거의 성격, 의미 이런 것들을 막 규정을 해주잖아요. 네네. 근데 이번 제가 깜짝 놀란 것은 시민들이 국민들이 유권자가 이번 선거의 성격 의미에 대해서 훨씬 더 잘 규정하고 있고 오히려 당이나 후보자들을 인도하고 있다. 어느 방향으로 가라고 제시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번 선거. 유권자들이 잘 규정하고 있다는 건 정확하게 대표적으로 어떻게 규정하고? 아니 아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못 살겠다. 심판하자. 정권 심판하자. 창피하다. 심판하자.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 그 말씀하신 그 못 살겠다 이것 때문인지 모르겠으나 초반에 운동권 척결을 프레임으로 이제 많이 제시를 했었는데 이제 약간 민생을 이제 선거 프레임으로 강조를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뭐 윤재욱 원내대표가 뭐 조간에도 났던데 그 종북 현수막 걸려다가 수도권 의원들 반발에 부딪혀서 이제 걷어들였다 이 얘기도 좀 있더라고요. 이게 이제 중도층 표심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으니까 그렇다는 얘기가 좀 있던데 저 이걸 보면서 잠깐 들었던 생각이 이게 근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양당 공천이 마무리됐기 때문에 이제 민생에 집중하자. 왜냐하면 이제 민주당의 소위 말해 86 세력에 대한 그 척결을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첫 일성으로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런 공천이 마무리돼서인지 아니면 애초 이 운동권 척결 프레임이 소구력이 국민들에게 없었는지 어느 쪽에 더 가깝다고 보세요? 전혀 없었던 남의 다리 긁었던 거예요. 전혀 없었던 이슈를 제기한 거고 진짜 남의 다리 긁고 있었던 거죠. 국민의 관심사는 그게 아닌데요. 그래서 선거의 전략을 바꿨다.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 네. 민생의 문제, 경제의 문제, 그리고 민주주의 회복의 문제, 네네. 그리고 평화, 한반도의 평화의 문제. 지금 태행을 거듭하고 있잖아요. 네. 이거 바로 잡아라가 잡아라가 민심, 국민의 요구인데 무슨 철진한 무슨
무슨 뭐 쌍팔년도 얘기하고 있고. 그러니 그게 먹히겠어요, 그거. 그래서 지금 이제 민생에 강한 여당을 만들겠다라고 이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비슷한 아니 민생 이야기를 자꾸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정책으로 경쟁했으면 좋겠는데. 정책 경쟁을 좀 했으면 좋겠다. 좋겠는데 네. 문제는 정책의 힘은 네. 신뢰거든요. 네, 신뢰. 네, 정책의 힘은 신뢰에서 나오는 건데 이미 신뢰를 상실을 해버렸어요. 대통령이 지금 사전선거운동을 엄청 하고 다니잖아요. 이른바 민생 토론회, 토론 없는 토론회,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용인은 뭐 2번이나 갔다면서요. 아니 그렇지 않아도 이 민생 토론회 어떻게 평가하시냐고 여쭤보려고 했는데 몇 차지 이게 지금 하도 많이 해가지고 몇 차인지도 모르겠는데 무슨 뭐 천조를 뿌리고 뭐 천조 이상을 뿌린 것 같던데 그런데 아무도 신뢰하지 않잖아요. 신뢰하지 않는다고 보시는 거예요? 네. 아무도 이게 실현될 거라고 믿지를 않잖아요. 그렇게 판단하시는 이유가 아니 왜냐하면 실효성이 없는 정책을 남발하고 다니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기간에 국정 운영하는 걸로 놓고 봤을 때 네네. 그냥 선거 급하니까 막 던지는 거다. 우리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실제로 이렇게 하나하나 다 뜯어보면요. 면밀한 검토 없이 막 던지는 겁니다. 네. 그냥 뭐 선거 때 어느 지역에 수건 사업 가서 해줄게 뭐 이런 식인 거예요. 근데 우리 민도가 너무 높아요. 다 알아요. 구체적인 실행 계획도 없어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말씀하신 그 전국민 25만 원 민생회복 지원 요거는 어쨌든 국민의힘에서는 현금 살포 매표 공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히려 더 이게 실효성이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아니 그게 25만 원에다가 그다음에 이제 기초생활수급자나 10만 원 더 해서 지급하자 이제 이런 제안인데 그거 하면 한 13조쯤 될 거예요. 네, 13조. 13조가 매표면은 1000조는. 그것부터 답을 해야죠. 그다음에 지금 너무 힘들다니까요. 아까 코로나 때보다 더 힘들다고 하지 않습니까? 내수가 꽁꽁 얼어붙었어요. 네. 협의력이 없으니까 그런 거거든요. 좀 숨통이라도 틔워줘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과거에 우리가 코로나 때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을 해서 그나마 그러니까 응급 처치는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만약에 지금 상태가 장기화되게 되면 회복을 못 하게 됩니다.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까지 간다고 보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응급 상황이에요. 그렇게 해서라도 내수의 경기에 활력을 불어 넣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더더욱이나 이제 1인당 25만 원, 뭐 4인 가구에서 그럼 100만 원 정도가 될 텐데 지역화폐로 지급하자고 지금 제안을 했잖아요. 그쵸. 그럼 다 이거 골목에서 소상공인들 우리 자영업 소상공인 다 골목에서 소비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조금이라도 온기가 돌게 됩니다. 이제 이런 게 이제 그렇게 해서 기초체계력을 좀 유지를 하고 있어야 다시 회복을 하죠. 근데 이제 국민의힘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야당이잖아요, 민주당이. 여당보다 집행력이 떨어진다. 자기들이 협조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동의하고 그냥 협조하면 되잖아요. 너무 간단한 문제죠. 동의하고 협조해라.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경제 문제와 관련해서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일단 당장 나가서 좀 우리 국민들 좀 만나 보시라니까. 지금 후보들은 절감하고 있을 거예요. 나가서 유권자들을 만났을 때 듣는 이야기들 때문에 지금까지 이 귀틀막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을 초래했는지 크게 위기감을 느끼고 있을 겁니다. 일반 국민들도 힘들어하고 장사하시는 분들도 힘들어하고 모든 경제 지표가 지금 좋은 게 하나도 없잖아요. 1.4% 작년 경제 성장률 1.4%입니다. 쇼크 때를 빼고 지난 30년간 이런 경제 성장률을 보인 적이 없어요. 일본의 경제 심지어 전 세계에서 가장 저성장 국가였던 일본의 성장률이 역전됐다니까요. 쇼크 때 빼고는 이런 경우 쇼크 때도 우리가 일본에는 역전 안 됐을걸요 아마. 그다음에 무역 수지만 하더라도 우리가 한 10번째 세계 순위에서 10번째 내외였는데 지금 200위를
아. 가 있잖아요. 200이. 뭐 이야기하자면은 뭐 추락을 한 건데 네. 이야기하자면은 뭐 한도 끝도 없을 텐데요. 그게 보세요. 지금 작년에 역대급 세수 결손이 있었는데 네. 이게 이제 감세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세수 결손이 일어났죠. 재정 여력이 약화됐죠. 그러니까 정부 지출이 감소가 됐죠. 내수 부진 일어나죠. 그다음에 그러니까 경기 침체가 오죠. 네. 지금 기업이 우리가 보면은 수출도 부진하고 지금 투자도 부진하고 소비도 부진하거든요. 이럴 때 여력이 있는 정부 지출이라도 좀 해줘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미래 기반까지도 다 갉아먹고 있어요. 지금 에너지 대전환 시대이거든요. 아리백을 세계 유수 기업들이 지금 아리백을 요구를 하고 있잖아요. 네. 뭐 한동훈 위원장 아리백 알고 모르고 뭐가 중요하냐 그러는데 알아야 되는 거예요. 큰일 날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리백 충족하지 않으면요 수출 못 합니다. 물건 안 사줘요. 구글이나 애플에서 물건 안 사줍니다. 어디다 수출을 할 거예요. 훨씬 더 앞으로 이 기후 위기에 기인한 그 에너지원과 관련한 규제는 아주 전 세계적으로 훨씬 더 강화될 건데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어디다 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오히려 지금 재생에너지 관련한 비중을 줄여버렸잖아요. 윤석열 정부 들어서 가지고. 그렇죠. 그런 분위기죠. 네, 그러면은 제조업이 에너지 찾아서 유목민이 될 수 있다니까요. 재생에너지를 찾아서 이전하게 된다고요. 그리고 우리 제조업 공동화 현상, 일자리 감소, 이게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니까 곧 닥쳐올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에너지 대전환 시대를 어떻게 능동적으로 대응하느냐 대단히 중요한 문제였고 그다음에 R&D 예산 세상에 우리가 처음 보는 경험을 한 거 아닙니까? 아니 어느 정부도 그게 보수 정부냐 진보 정부냐 하다못해 IMF 위기 때도 R&D 예산을 줄이지 않았어요. 늘렸어요. 처음으로 R&D 예산을 줄이는 정부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거 아닙니까? 국회 처음 왔을 때는 한 5조 몇천억. 국회에서 조금 살려가지고 뭐 4조 몇천억. 지금 줄어 있잖아요. 그래놓고 어디 가가지고 과학 대통령으로 기록되고 싶다. 평가받고 싶다. 난 도대체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모르겠어요. 아니 R&D 예산을 그렇게 줄여놓고 과학 대통령으로 기억되고 싶다? 뭐 평가받고 싶다? 근데요. 이 과정도 폭력적이에요. 제가 아까 국가 시스템이 붕괴됐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R&D는 너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촘촘하게 정책 결정과 관련 예산의 수립 과정이 다 법으로 규정되어 있어요. 이거 그러니까 올해 예산 그러니까 작년에 수립했던 이 R&D 예산 국가 재정전략회의에 올라가기 전까지 얼마나 많은 절차들을 거쳤겠습니까? 관련 이 법으로 규정된 기구들에서 이거 대통령 말 한마디에 다 갈아엎어졌잖아요. 그리고 3일 4일 만에 팩스나 카톡으로 다 기관에 그 R&D 기관에다가 연락한 거 아니에요. 일률적으로 15%씩 감액 축소. 긴기간 논의를 거쳐서 만들어 놓은 것들이 아니 근데 그게 법으로 다 정해져 있다고. 근데 그 법을 무력화시켜 버렸다니까요. 그 국가 시스템이 붕괴가 된 거라고요. 지금 사선이셔서 그런지 정치, 경제, 외교, 산업 총 망라해서 이 국가에 대한 고민이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들어보면서. 아니 그 국민들께서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대한민국 국민이 무엇을 먹고 살아야 할지 이런 일을 하라고 뽑아준 거고 또 그런 일을 하라고 만든 기관 아닙니까? 충실하게 해야죠. 또 제가 또 주로 그런 일을 해와가지고 맞아요. 정책 관련한 일을 해왔고 주로 많이들 하셔가지고 또 경제 관련한 일들을 많이 해봤어요.